강연을 열어주실 김기남 변호사님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아비에서 상견 활동하고 있는 김기남 변호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얀마라는 나라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얀마가 상당히 좀 큰 나라인데요. 심지어 5개 국가와 접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서 태국, 라오스,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주로 이야기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얀마 서부 쪽, 서부에 라카인주라는 곳이 이렇게 빨간 곳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인데요. 이 중에서도 이쪽 방글라데시와 접경하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로힝야가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방글라데시 영역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로힝야 난민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국경을 넘었고 콕스바자르라는 저 지역에서 난민 캠프, 난민촌을 이루고 지금 생존하고 미얀마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만 135개의 소수 민족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150개 정도 된다고요. 사람들은 믿고 있고요. 대부분은 섞여는 살고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변두리 지방으로 좀 점선으로 이렇게 경계에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들이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카인족 중에 소수민족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라카인주 같은 경우는 네, 이쪽 그리고 이 안에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으로 작년 이번 사태 많이 들어보셨던 사건 어떻게 발생했는지 잠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2016년도 10월 달에 또 아라칸 로힝야 난민, 로힝야 구원군이라고 하는 알사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경찰 초소 3군데를 공격했던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걸 빌미로 미얀마 군대가 토벌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벌 작전 하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로는 이 알사라는 조직이 테러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잡아내는 색출하는 그런 작전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정말 그냥 민간인들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처벌하는 수준의 그러한 작전을 펼쳤고요. 그래서 재작년 10월 이후로 7만 5천 명 정도가 방글라데시로 넘어가게 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사건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2차는 작년 8월 25일에 발생했습니다. 이 알사라고 하는 그 조직이 다시 30개의 초소들을 공격했다는 그런 사건을 계기로 군대가 본격적인 그 지역에 군사작전을 펼친 그런 사건이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알사 같은 경우는 이게 테러 집단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테러 집단이다. 아이시스와 연결되어 있어서 국제 테러 집단 연결된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얀마의 영토를 주장하기 위한 뺏고자 하는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부의 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알사나 다른 사방에서는 주로 얘기하는 것이 연계되어 있지는 않고 로힝야에 대한 로힝야 민족에 대한 박해를 종식시키고자 자발적으로 무장한 그런 조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아주 오랫동안 2012년부터 엄청나게 이 로힝야가 살고 있는 지역을 봉쇄하고 고립시켜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2010년도 10월부터 이런 여러 가지 주고 있었던 그때 사건들 때문에 좀 더 활동은 더 힘들었던 그런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또 2017년도 8월 25일에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사하면 실제 군대는 8월 25일 작년 사건이 있기 전부터 그 인근 지역에 군 병력을 증강을 했다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고 실제 공격이 없었는데 그 지역에서 또
초벌작전을 벌이는 어떤 이러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반드시 정부의 이런 발표가 이야기들이 진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왜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보도가 되고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지난 2월 달에 갔을 때 비로소 거의 세팅이 조금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것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유엔이라든지 국제 NGO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관리하는데, 그냥 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게 급급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방금 전에 있었던 사진에 보시면 이게 그냥 오물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냥 오물 이렇게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에 생활하시면 뭐 소변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이게 지하수로 스며들 수 있고, 그럼 이게 또다시 먹는 걸로 이렇게 올 수 있고, 이제 수인성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더구나 지금은 이제 몬순,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그냥 모래거든요. 되게 파기는 쉬워요. 근데 대신에 나무도 없는 상황에서는 큰 비 오면 산사태 발생하겠다라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지난주에 아직 몬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산사태가 한번 발생해서 어린 여자친구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생활하는 내부의 모습이고요. 그냥 맨 바닥에 천막 깔고 거적 깔고 이렇게 냄비 한 두세 개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은 세계 식량 프로그램에서 유엔 기구에서 2주에 한 번씩 25kg의 쌀을 배급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하고 그다음에 렌탈 콩이라고 소위,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무슬림 국가여서 그냥 카레를 많이 먹는데요. 그런 거 정도 지급을 좀 받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난민이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에서 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걸 또 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는 거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로힝야에 대해서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려졌는데 로힝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힝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특히 로힝야가 누구냐? 미얀마 정부나 친미얀마 뭐 이렇게 시각을 가진 분들은 로힝야는 미얀마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미얀마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얀마는 89%가 불교도이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5%에서 6% 정도, 그리고 무슬림이 한 4% 정도 선입니다. 대신에 인종은 정말 다양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무정부가 국제정부가 1982년도에 결정하기로는 135개 민족이 있다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카인족이라든지 몬, 카야, 샨, 친 전부 다 소수민족들 이름이에요. 근데 이 소수민족도 전부 다 불교도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버마족 68%죠. 그래서 버마족 내에 이제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군부와 소위 NLD, 민간 정부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둘 세력 간의 갈등도 있지만 이 버마족과 소수민족, 그리고 종교가 다른 그런 소수민족들 간의 이해관계들도 조금씩 다 다른 그런 상황이고요. 미얀마 주류사에서 가장 소외되고 변방에 있는 그 그룹들이 바로 이제 로힝야 무슬림이겠습니다. 이들은 소수민족으로도 인정이 되지도 않고 불교도이지도 않고요. 시민권을 부여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로힝야는 이들은 토착민족입니다. 그래서 벵갈만 인근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고요. 네, 사람들이고, 특히 아까 이제 위에 치타공하고 여기 라카인주 쪽에 이렇게 쭉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로힝야족들은 스스로를 7세기경에 아랍 상인들이 이렇게 이쪽에 불시착해서 정착한 사람들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하고 토착 세력들하고 계속 이렇게 결합이 된 형태로 나중에 후손으로 계속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이 편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적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들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7세기경부터는 좀 우리가 확고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이슬람 문화권의 이쪽에 벵갈족, 이게 옛날 그 지도인데요. 이쪽에 이제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 내가 이제 여기 치타곤이라든지 지금의 방글라데시 지역까지 쭉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 요 밑에 아까 라카인 주에 형성되었던 그 라카인 왕국이 있었어요. 불교도 왕국이. 이 왕국하고의 접촉이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거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명권으로 형성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보면 그 라카인주는 그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지금의 버마 중앙부하고는 교류가 이렇게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태백산맥 때문에 동해안과 이쪽하고의 교류가 좀 적었듯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질적인 종교이긴 하지만 하나의 어떤 공간 속에서 두 개의 이질적인 문화가 공존할 수 있었던 그런 토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밑에 라카인 불교도 왕족이 그 치타곤 이런 무굴 제국에 이제 그 노예 사냥을 가가지고 잡아온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고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로힝야가 좀 정착된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로힝야는 역하행을 뜻하는 아랍어의 아랍어 로항의 고유 명칭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으면서 그냥 여기 라카인주, 역하행의 또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역하행에 살고 있는 무슬림을 로힝야라고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23년이 되게 중요한데요. 미얀마에서는. 왜냐하면 미얀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1823년을 잡고 있고요. 그 1823년에 일어난 일은 버마족 왕국하고 영국 그 엠파이어죠. 이제 제국하고의 첫 접촉, 그래서 전쟁이 발생한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1823년도에 이미 미얀마 영토에 있었던 민족들은 시민권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넘어온 사람들이고 불법 체류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민권자가 아니다, 불법 체류자들이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823년 이전에 로힝야들이 있었다, 무슬림 존재가 라카인주에 있었다라는 증거들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동전이에요. 동전 앞면은 뭐 소위 이제 불교도 뭐 불상이 있고 뒷면은 이슬람 경구가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용하던 동전에 심지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없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유적지 비문을 분석해 보니까 무슬림 존재들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무슬림은 1823년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미얀마 다수는 그렇지 않다. 영국 식민지 시대 때 농장 노동자를 채우기 위해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의 방글라데시, 당시에는 인도였죠. 거기서 데리고 온 노동자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구체적인 근거로 1921년도에 인구조사했던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는 로힝야라는 이름이 없더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자연적인 증명,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자연적인 아이가 태어난 그런 인구 증가를 비교해봤을 때에도 좀 더 훨씬 많은 인구 유입이 있었다, 증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드리고 있죠. 근데 또 여기에 대한 반박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로힝야가 없었던 건, 그 조사에서 없었던 1921년도 그 조사에 없었던 건 당시에 영국 애들이 너무 무식해서 로힝야라는 사람의 그 이름들을 빼버린 거다. 그냥 역하인, 그냥 아라칸 무슬림으로 통칭해서 그렇게 기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농장 노동자 뭐 얘기인데요. 당시에는 국경 의무가 별로 없었어요. 하나의 문명권이고, 제가 국경을 가봤지 않습니까? 그냥 한강을 하나의 사이에 두고 그냥 있는 거랑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헤엄쳐서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 아무런, 그때 뭐
여권을 가지고 이렇게 출국 검사하고 그랬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같은 문명권인데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인 것이고, 이제 다만 영국이 그 라카인주부터 해서 좀 해안가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미얀마, 지금의 미얀마의 남부 이런 중심으로 해서 곡창지대, 그래서 소위 쌀밥 그릇이라고 소위 라이스볼이라고 표현을 그때 당시 했는데, 그 전략 기지화의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노동력, 딱 라카인 북부 보니까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쌀과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서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저쪽 위에 있는 지금의 방글라데시 치타공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데리고 와서 농장 노동을 시켰던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 갔다가 다시 넘어온 사람들, 새로 온 것이 아니라 항상 넘어갔다가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한 이러한 형태로 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당시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경이 무의미한데 그게 뭐 불법 체류자의 어떤 의미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당시에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로힝야가 미얀마 시민권자인 그런 증거들이 여기저기에 좀 보여요. 지금 저 사진에 있는 여성분도 사실은 로힝야인데 이번에 선거를 한 거거든요. 네. 실제 1947년도 해방 이후에 미얀마 정부는 시민권 부여를 했어요. 네, 시민권법에 따라서. 네, 처음에는 로힝야가 제외된 건 아니었거든요. 해방이 되면서부터는. 네, 시민권을 박탈된 건 1982년도 시민권법 새로 제정하면서, 네, 62년도 군부가 들어서고 쭉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82년도에 시민권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아예 제어시켜버렸는데, 그때까지는 시민권을 부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해방 초기에는 로힝야족이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당선이 돼서 활동을 했었고요. 2015년도 총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힝야족에게도 투표권을 부여를 했었습니다. 물론 불순한 의도들이 있었죠. 네, 자기네들 표를 더 가져가기 위해서 투표하면 이번에 투표하면 우리 선거권 시민권 줄게라고 이렇게 꼬드기면서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시민권을 없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대 수상이 로힝야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네. 그렇게 발언한 것들. 심지어 그런 로힝야들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을 특별 자치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실제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시행하려고 했던 찰나에 62년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게 무산이 되고 완전히 정책이 바뀌게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바로 로힝야들도 미얀마 시민권자다, 로힝야 토착 민족 중에 하나다라는 증거들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로힝야 기사를 보면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한국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댓글 중에 두 가지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한 것이죠. 일제 앞잡이들이야, 로힝야들은. 당연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학살당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주유의 댓글이 있습니다. 좀 답변을 드리면, 일제 우리 식민지 경험하고 대비할 수가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얀마는 소수민족들은, 로힝야를 포함한 다른 소수민족들은 버마족하고 다르게 독자적인 왕국을 이루면서 살았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버마 왕국하고 경쟁 내지는 싸우면서 생존을 벌여왔던, 쟁취하고자 했던 그런 조민족들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영국이 계획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두를 다 식민지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버마족도 마찬가지고 소수민족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의 독립에 더 유리한 그런 전술, 독립 내지는 그런 운동을 벌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마족은 처음에 영국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일본하고 손을 잡죠. 3년간. 네, 아웅산 장군, 초대인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아웅산 수치의 아버지. 근데 3년 동안 있어 보니까 일본은 버마족의 독립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걸 깨닫고 등을 지기 시작하죠. 다른 소수민족은 어땠냐면 영국하고 같이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마족은 좀 대척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든 외신에서 나오고 이제 또 미얀마 군부나 이런 데서 컨트롤하는 지배하는 어떤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말 그대로 네, 당시에 버마족이 맞서서 이렇게 대항했던 우리 독립에 협조하지 않았던 민족들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민족 감정을 자극한다는 것인데 실제 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네, 수순이었다는 거죠. 버마족도 견제하면서 자기들도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국에서 영국 편에서 같이 싸웠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고 뭐 버마도 마찬가지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단순히 버마족의 입장에서만 동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일제의 어떤 상황에 대입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얀마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았냐?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하고 영국이 싸우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마족은 일본, 소민족들은 이제 영국, 특히 이제 로힝야는 영국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영국 좀 밀렸어요. 밀리면서 후퇴라는 과정에서 영국은 당연히 이제 버마족 앞에 내세웠겠죠. 자기들 이렇게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국은 소수민족들에게 무기를 주면서 중간에 세웠어요. 후미에. 대신 싸우라는 거죠. 그때 로힝야들이 많이 당한 게 있으니까 그때 2만 명의 라카인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그 무기를 부여받으니까 무장을 하고서. 그 사건을 지금 가지고 써먹는 거죠. 우리를 많이 죽였다. 우리 죽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런 권리가 있고 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도 이제 군사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소수 민족하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로힝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원래는 아웅산 장군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소수 민족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제 이렇게 뭐 판농협약이라는 걸 맺고 통일 헌법 하에 10년만 살면 분리 독립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62년도 군사 쿠데타 일어나면서부터는 그게 숲으로 다 돌아가고 이 군사 정부가 버마족 불교도 중심의 모든 것들이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소수민족도 무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내전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장악하면서 나가민 작전 1978년도에 저거는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겠다는 명목으로 그런 통벌 작전을 벌인 것인데 로힝야들이 이때 당시 20만 명의 방글라데시로 1차적으로 이렇게 난민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88년도 우리 87년도 6월 항쟁과 비슷하게 88년도에 미얀마에서는 유사한 게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90년 초반에 또다시 엄청난 탄압 속에서 25만 명의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난민이 되었죠. 그리고 UNHCR 뭐 난민기구의 어떤 중재 이런 걸 통해서 송환 협약을 맺고 강제적으로 다시 미얀마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일부는 뭐 유럽이라든지 뭐 방글라데시 뭐 이런 데에 정착해서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를 이렇게 일구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가 되게 중요한 해가 되는데요. 2012년도에 불교도 여성 1명을 무슬림 3명이 이렇게 버스에서 강간하고 살인했다라는 사건이 발생해요. 강간은 거짓말, 루머였고요. 나중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사실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증폭되고 만들어지고 증폭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빌미로 나중에 7명의 무슬림을 버스에 불태워버리는 그런 사건이 좀 발생하고요. 이러면서 두 커뮤니티 사이에 엄청난 대립 싸움이 발생하게 되죠.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경찰 군대가 방관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사건 그 무슬림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주도해서 무슬림 거주 지역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쫓아서 15만 명의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은 국내 여기는 국내입니다. 미얀마 라카인주 이 국내에 캠프를 마련해두고 여기에 감옥처럼 우리가 그 나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감옥처럼 열린 감옥처럼 그 개토 생활을 하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둬놓고 말 그대로 지금 있거든요. 그게 12년도부터 13년도부터 이렇게 쭉 지속된 상황입니다. 지금 한 15만 명 정도가 미얀마 내부에 이렇게 있는 분이 있고, 근데 이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다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동의 자유도 없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국제 NGO들이 지원하는 그런 식량이나 이런 것을 연명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위기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위 이제 보트 피플이 되는, 그래서 브로커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거죠. 인근의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로 넘어가는데, 넘어가면서 워낙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굶어 죽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인신배를 당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아까 설명드렸던 2016년도에 그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 또 받았던 이런 박해, 차별이라고 하면 2012년도부터 미얀마는 반무슬림 정서, 그러니까 혐오와 차별을 사회법 제도화시킵니다.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지금 마하다라는 조직, 이게 이제 종족과 종교를 수호하는 조직 이렇게 해가지고 마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미라드라는 스님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스트 테러 이렇게 해가지고 타임즈도 나왔었던 되게 유명한 스님인데, 거기 아마 정가 한 5번 아니 7, 8번 될 거예요. 근데 이 아주 무슬림에 대한 혐오 발언들을 이렇게 되게 사회 전반적으로 펼쳐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설법을 하면서 이렇게 신도들에게 너 개하고 결혼할래? 무슬림이랑 결혼할래?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신도들은 개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끔 하는 이런 것들 당연히 하는 것도 좀 생각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위기감들이 이런 거죠. 무슬림들은 애들을 많이 낳고, 또 더군다나 결혼하면 무조건 종교를 그대로 갖는 게 아니라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슬림 인구가 15%에서 20%만 되면 미얀마 사회는 무슬림화 될 것이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라카인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와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이런 공포감을 확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개종 금지하는 거, 그다음 불교도 여성이 무슬림 남성이 결혼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 마지막은 산하 제한법인데, 무슬림들은 2명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 가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발각되면 벌금 묻고, 벌금 안 내면 이제 끌려가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고 무슬림 특히 로힝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들을, 라카인 북부 지역은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하는 걸로, 잠깐만 이것만 마치고 그러면 할게요. 네, 이동의 자유에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나가려면 지역 마을 행정관의 허가를 받고 돈을 지불하고 나갈 수 있어요. 마을 밖으로, 이웃마을, 시장 어디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주로 버마족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 사람들은 버마화 되려고 하지 않아요. 버마화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종교 행사를 갖지 못하게, 그래서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경배 행사 갖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제약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쫓아내면서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리고 일구었던 그런 자기 땅들, 재산들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라카인주가 엄청나게 많은 지하자원이 있어요. 석유부터 광물 자원도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쌀 재배하는 그런 거는 많은 것도 없고, 그래서 해외 투자 어떤 그런 기회들이 있다 보니까, 소위 우리도 보면 이런 거 수용하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
그냥 군부가 별뭐 없이 그냥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이 또 가능한 그런 배경에는 또 막강한 또 중국의 어떤 느낌, 그런 존재가. 왜냐하면 여기 있는 뭐 송유와 이런 것도 전부 중국으로 가는 것이고, 광물에 엄청나게 많은 옥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중국으로 다 수출되고, 그런 막강한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 약탈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의식 없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